KF-21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은 미국이 끝까지 반대한 한국의 단독 결정이었습니다. 2023년 한미연합훈련 직후 동해에서 포착된 미세한 이상 신호는 원산, 심포, 청진으로 이동하며 한국의 판단 능력을 노골적으로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동맹 질서가 흔들립니다. 단독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행동하지 말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았고 기다리라는 선택은 그 자체로 더 큰 위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은 동맹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 이 심리전을 스스로 끝내는 길을 택합니다. 그날 왜 세계는 이 결정을 두고 충격과 침묵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의 발전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는 강민철입니다. 2015년 늦가을 두만강을 건넜고 그 이후로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평범한 시민처럼 보냈어요. 가끔, 아주 가끔씩만 전화가 걸려왔죠. 그럴 때만 저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공군 사령부산하 항공작전 분석실. 그곳에서 20여 년을 보냈던 시간 말이에요. 저는 전투기 조종사가 아니었어요. 하늘을 날아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숫자와 패턴을 읽는 거였죠. 발사 시점, 교란 신호의 주기, 연합군이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예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보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2023년 10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죠. 번호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박지훈 대령이었습니다. 합참작전기획실 소속이었죠. 말투는 차분했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2시간 뒤 저는 경기도 오산의 미 공군기지 인접구역에 있었습니다. 합동작전 통제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죠. 민간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고 모든 통신기기는 반납해야 했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깔려 있었죠.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어요. 박지훈 대령이 저를 맞이했고 자리를 안내했죠. 방 안의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기보다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스크린 앞에는 서너 명의 장교가 서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외국인 한 명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5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주한미군 쪽 사람이구나 직감했습니다. 마이클 스튜어트였습니다. 공중전력 조정 담당이라고 짧게 소개받았어요. 통역이 옆에 붙어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했죠. 자문 역할로 왔다고만 말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동해안 일대였죠. 북한 쪽 해안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지훈 대령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늘 오전 0시 45분경 원산 북쪽 해안 지역에서 미세한 이상 신호가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죠. 여론 감지는 없었고 레이더 반사파도 미약했어요. 다만 전자기파 패턴에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방 안의 분위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메모를 했죠. 마이클 스튜어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흐릿한 흑백 이미지였죠. 구름이 많아서 결정적 장면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스튜어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한마디 던졌어요.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정리해버렸죠. 다른 장교 몇몇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말도 나왔어요.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아직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고 제가 먼저 나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지도를 보는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원산 북쪽. 그 위치가 낯설지 않았죠. 과거에 분석실에서 봤던 자료들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박지훈 대령이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죠. 확신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패턴 자체는 익숙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가 약간 눈썹을 찌푸렸죠. 익숙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설명했어요. 북쪽에서 뭔가를 준비할 때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다고요. 전자기파 패턴이 미묘하게 달라진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항상 실제 발사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튜어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거라고 정리했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누군가는 노트북을 두드렸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셨죠. 이건 그냥 일상적인 회의였어요. 아무 일도 없어야 정상인 날이었죠. 회의는 20분 정도 더 이어졌어요. 결론은 지켜본다는 거였죠. 추가 감시를 강화하고 위성 영상을 계속 확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튜어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뭔가 확실한 게 나오면 그때 다시 모이자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 앞까지 가다가 발걸음이 멈춰졌죠. 뒤를 돌아봤어요. 스크린에는 여전히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원산 북쪽 해안을 가리키는 작은 점 하나. 저는 그 점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걸었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구조는 본 적이 있다. 이 패턴은 익숙하다.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2015년 두만강을 건넌 이후로 저는 과거와 결별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다시 그 시절의 감각 속에 있었습니다. 기지를 벗어나자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죠. 편의점, 카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논의되고 있는지.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저 자문 역할일 뿐이에요. 밤이 깊어졌어요. 창밖은 어두워졌고 거리의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식었고 손은 차가워졌죠. 그런데 마음속 한구석에서 자꾸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뭔가 시작되고 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북한 공군 분석실의 모습이 떠올랐죠. 낡은 모니터, 종이 서류, 더미,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밤새 패턴을 분석하던 시간들. 그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놓치는 거였어요. 신호를 읽지 못하고 패턴을 간과하고 결국 너무 늦게 깨닫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또다시 그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확신은 없지만 불안은 있었죠.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닐 거라는 예감. 창밖엔 그저 어둠만 깔려 있었어요.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을지도 몰랐죠. 저는 그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거예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과거에 봤던 패턴들을 떠올리며 적어 내려갔어요. 시간대, 위치, 신호의 강도. 다음날 아침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박지훈 대령이었어요.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죠. 오늘도 와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1시간 뒤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합동작전 통제 구역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전날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진 느낌이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훈 대령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클 스튜어트도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박 대령이 화면을 켰죠. 지도가 다시 떴습니다. 박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23시 15분경 같은 지역에서 다시 이상 신호가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어제와 패턴이 유사했죠. 신호의 지속 시간이 어제보다 조금 더 길었다고 했어요. 약 3분 정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한 번이라면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2번,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유사한 패턴으로 저는 화면 속 지도를 뚫어지게 봤어요. 스튜어트가 말했어요. 위성은 여전히 흐릿하다고요. 일본 레이더도 특이사항이 없다는 보고였죠. 스튜어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번 반복됐지만 물리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과거를 떠올렸어요. 첫 번째 신호는 위치를 알리는 거였어요. 2번째는 지속 시간을 늘려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그 다음은 보통 간격을 좁히면서 실제 발사 준비로 들어갑니다. 박 대령이 제 쪽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2번은 의미가 있다고요.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어제와 같았어요. 계속 지켜본다. 추가 감시를 유지한다. 누구도 다음 단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도 일어나려다가 박지훈 대령이 저를 불렀어요. 잠깐 남아달라고 했죠. 방 안이 텅 비었습니다. 박 대령은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패턴은 제가 과거에 직접 설계했던 것과 비슷하다고요. 첫 번째는 위치 확인, 2번째는 시스템 테스트, 3번째부터는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박 대령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신호가 또 나올 거라는 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는 간격이 더 짧아질 거라고 덧붙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여전히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박지훈 대령이었어요.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죠.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3번째 신호가 나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위치가 다르다고요. 원산 북쪽이 아니라 함경남도 신포 남쪽 해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 패턴도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고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위치가 바뀌었다고요? 박 대령이 대답했죠. 네, 완전히 다른 해역이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론 감지도 함께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1시간 뒤 저는 다시 오산에 있었습니다. 통제 구역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전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긴장을 넘어선 혼란이 느껴졌어요. 회의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박지훈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스튜어트도 와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스크린에는 이미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2개의 점이 표시돼 있었어요. 원산 북쪽, 그리고 신포 남쪽. 박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죠. 오늘 새벽 2시 40분경 신포 남쪽 해역에서 새로운 신호가 포착됐다고요. 이전 2번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전자기파 강도도 달랐고 지속 시간도 달랐고 여론까지 감지됐다고요. 스튜어트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2곳에서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는 건가 아니면 위치를 옮긴 건가? 박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단하기 어렵다고요. 방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혼란 전술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거라고요. 또 다른 사람은 아니면 실제로 두 곳에서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북한 공군 분석실에서 제가 만들었던 시나리오들을 떠올렸죠. 발사 준비는 정밀한 시간표를 따라 진행됩니다. 한 곳에서 2번 신호를 보내고 갑자기 다른 곳에서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신호를 보낸다? 이건 발사 준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박 대령이 제 쪽을 봤어요.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건 발사 준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판단을 흔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요. 스튜어트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저는 설명했어요. 실제 발사를 준비할 때는 패턴이 일관됩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리듬으로 단계를 밟아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위치도 바뀌고 패턴도 바뀌고 심지어 여론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그럼 실제 발사는 언제 어디서 하려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게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속고 있다는 건가요? 스튜어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지켜보기만 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죠. 박 대령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도 그들을 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스튜어트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죠. 미국 본토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박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왔죠.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북한이 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게임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판을 바꿔야 할까요? 차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핸들을 잡은 채 가만히 있었죠.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 준비가 아니었어요. 이건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수세에 몰려 있었죠.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기지를 벗어나자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기다릴 수 없는 단계라는 걸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란다에 섰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죠. 그리고 창가에 앉아 생각했어요. 북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상 밖의 방식으로요. 이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그들의 게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게임의 규칙을 바꿀 것인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걸요. 이제는 그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북한이 판을 흔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예측 불가능한 신호를 보냈어요. 어떤 날은 원산 북쪽에서, 어떤 날은 심포 남쪽에서, 심지어 한 번은 청진 앞바다에서도 신호가 포착됐죠. 패턴도 매번 달랐습니다. 강도도, 지속시간도, 심지어 주파수까지. 저는 매일 통제구역으로 불려갔어요. 회의는 반복됐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더 지켜본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미국과 협의한다.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더 신중해졌습니다. 마이클 스튜어트는 회의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지금 움직이면 그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요. 이건 명백한 교란 전술이고 우리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죠. 본토와의 협의 결과도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박지훈 대령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자주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는 계속 끌려다닐 뿐이라는 걸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났어요. 저도 일어나려는데 박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 남아달라고요. 방 안이 텅 비었습니다. 박 대령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보고 있었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박 대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령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박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은 반대하고 위에서도 신중하라고만 하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KF-21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뭔가를 한다면 대령님은 그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박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책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책임이요. 만약 그 선택이 틀렸다면 누가 책임을 지죠? 미국은 반대했어요. 위에서도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한다는 건 그 결과를 혼자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박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실패하면 대령님 경력은 끝날 겁니다.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조직이 대령님을 보호해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령님이 규정을 벗어났으니까요. 동맹의 동의 없이 움직였으니까요. 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공식 책임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 사람은 접니다. 탈북자인 제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북한의 의도를 읽었다고 말했죠. 만약 틀렸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방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박 대령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이 판단이 틀리면 책임지는 사람은 저와 대령님 뿐일 수 있어요. 박 대령이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어요. 그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몰랐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몰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제가 이런 자리에 있는 걸까요? 2015년 두만강을 건넜을 때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조용히 평범하게. 과거는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죠.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씩.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갔어요. 북한 공군 분석실. 숫자와 패턴을 읽던 시간. 발사 시점을 계산하던 날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란다에 섰어요. 밤하늘을 봤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될까? 이번에도 그냥 자문만 하고 결정은 그들에게 맡기면 안 될까? 어차피 저는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대령이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를요. 미국이 반대하고 위에서도 신중하라고 하는데 혼자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 길이 맞다고 말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이 북한의 논리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만이 이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예측 불가능한 신호를 보냈고 미국은 계속 신중론을 폈죠. 박지훈 대령은 날이 갈수록 지쳐 보였어요. 어느 날 오후 박 대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복도 끝 작은 방이었어요. 사람이 없는 곳이었죠. 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KF-21 시험 비행 계획서였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비행구역, 시간대, 고도, 모든 게 세밀하게 계획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미국 쪽 승인 서명이 없었습니다. 박 대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스튜어트한테 보여줬어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죠. 안 된다고 했어요. 시험 자산을 작전에 투입하는 건 규정 위반이라고요. 게다가 미국 본토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건 동맹 체계를 해친다고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박 대령이 계속 말했어요. 위에도 보고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신중하라고만 하더군요. 미국과 마찰을 빚지 말라고요. 확실한 근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요? 박 대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책임지고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동의 없이 위에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제가 단독으로 승인한다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의도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각오는 하셨나요? 실패하면 대령님 혼자 책임지게 될 거예요.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끌려다닐 겁니다. 북한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국 눈치만 보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북한을 상대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미국과의 관계를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미국이 반대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지금 박지훈 대령은 그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박 대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항의할 수도 있고 공식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 동맹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박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거든요. 북한의 패턴은 제가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옳은지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자문일 뿐이에요. 결정은 박지훈 대령의 몫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결정이 달라질 거라는 걸요. 제가 확신을 준다면 그는 결정할 겁니다. 제가 망설인다면 그도 망설일 거예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저는 탈북자예요. 2015년 두만강을 건넜죠. 그때 저는 선택을 했어요. 북한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강을 건널 것인가. 남으면 안전했어요. 익숙한 삶이었죠. 하지만 건너면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잡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박 대령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날 밤 강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냥 돌아갈까? 돌아가서 죽은 듯이 살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은 더 큰 후회를 남길 거라는 걸요. 박 대령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KF-21을 날리는 게 맞는지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죠. 미국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대령님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끌려다닐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 판단이 틀릴까 봐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박 대령이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 다음 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전날과 달랐어요. 박지훈 대령이 KF-21 시험 비행 계획을 공식 안건으로 올렸거든요. 미국 측 동의 없이요. 마이클 스튜어트가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팔짱도 끼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박 대령이 계획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융합 테스트 명목의 시험 비행이라고요. 비행구역, 시간대, 고도를 차례로 설명했어요. 스튜어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질문을 했을 거예요. 우려사항을 제기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어요. 하지만 스튜어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도 화면에 고정돼 있었어요. 박 대령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이건 화가 아니었어요. 선을 긋는 방식이었습니다. 동맹이 물러설 때 쓰는 언어였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스튜어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감정도 없었죠. 그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죠. 평소보다 20분이나 일찍 끝난 회의였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박 대령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다른 참석자들은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미국은 이제 우리 결정에 동참하지 않을 거예요. 실패하면 우리 책임이고 성공해도 그들의 공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진짜로 혼자가 된 거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동맹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가 책임져야 할 판단이었습니다. 미국은 움직이지 말라고 했죠. 조심하라고요. 하지만 조심하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다릅니다. 곧 결정이 내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되돌릴 수 없을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훈 대령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승인이 났다고 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KF-21 시험 비행을 실시한다고요. 센서 융합 테스트 명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미국 쪽은요? 박 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통보했다고요.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 통보했다고요.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결정이었어요. 우리의 책임이었습니다. 다시 와야 하냐고 물었죠. 박 대령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선을 넘기로 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선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2015년 두만강을 건널 때도 이랬어요. 확신 없이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앞으로 나아갔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그 선을 넘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차를 몰고 오산으로 향했습니다. 통제 구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긴장돼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더 많은 장비가 설치돼 있었어요. 박 대령이 저를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어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성 영상, 통신 로그, 그리고 작은 창 하나에는 비행 경로가 표시돼 있었어요. 마이클 스튜어트도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는 박 대령을 한번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죠. 오후 1시가 되자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준비됐다고요?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통신 장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KF-21이 이륙 준비를 완료했다는 보고였죠.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분석팀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북한 쪽 신호에 변화가 있다고요. 오늘 아침부터 신호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대령이 물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분석팀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지난 며칠간의 신호 패턴이 선으로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곡선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미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KF-21이 날기도 전에요. 오후 2시였습니다. 화면 속 작은 아이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KF-21이 이륙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작은 점이 나타났죠. 천천히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KF-21은 계획된 경로를 따라 비행하고 있었어요.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KF-21은 동해안 상공에 도달했어요. 원산 북쪽과 신포 남쪽 사이 구역이었죠. 센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분석팀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숫자들을 확인하고 패턴을 비교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신호가 거의 사라졌다고요? 박 대령이 물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분석팀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 나타났던 신호들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고요. 원산 북쪽도, 신포 남쪽도, 청진 앞바다도 모든 곳에서 동시에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준비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고요. 아니, 둔화가 아니었습니다. 중단되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KF-21은 임무구역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남쪽으로 선회하고 있었죠. 데이터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KF-21이 기지로 돌아왔어요. 무사히 착륙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하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안도보다는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분석팀이 최종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데이터를 종합했다고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곡선은 명확했어요. KF-21이 출격하기 전부터 이미 북한 측 활동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비행 이후에는 더 급격히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스튜어트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죠. 패턴이 붕괴되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계산이 틀어지고 있다고 말했죠. 박 대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 곳에서 신호를 보내며 우리를 시험했죠. 우리가 당황하는지, 판단을 못 내리는지, 어디에 집중하는지. 하지만 우리가 KF-21을 날렸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동의 없이요. 그 순간 북한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수세에 있지 않다는 걸요. 우리가 자체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들의 심리전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걸요. 발사를 준비하는 건 정밀한 시간표를 따릅니다. 연합군의 반응 시간, 기상 조건, 정치적 타이밍, 모든 게 계산돼야 하죠.
하지만 그 계산의 전제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멈췄습니다. 발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모든 조건이 바뀝니다. 날씨도, 감시 태세도, 정치적 상황도 원래 의도했던 효과는 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분석팀 중 한 명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북한 측 발사 예상 시간대라고 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패턴을 분석했을 때 만약 그들이 정말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가능성 높은 시간대라고요. 박 대령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20분이었어요.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들도 갱신되지 않았어요. 신호는 사라진 채였습니다. 오후 4시 30분. 누군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방 안에서는 크게 들렸죠. 오후 4시 40분. 스튜어트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깊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4시 50분. 박지훈 대령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프의 선은 여전히 바닥에 가까웠어요. 신호는 없었죠. 오후 5시. 분석팀 중 한 명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쏘고 싶어도 쏠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는 정밀한 시간표를 따릅니다. 최적의 시간대를 놓치면 다시 맞출 수 없죠. 모든 조건이 달라지니까요. 날씨도, 조수도, 감시 태세도.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후 5시 10분. 누구도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성공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요. 박 대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오후 5시 20분. 마이클 스튜어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동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박지훈 대령 쪽으로 걸어왔죠. 박 대령이 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스튜어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그 판단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박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스튜어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박 대령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스튜어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일 다시 보시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축하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를 떠날 뿐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 대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효과가 있었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KF-21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고요. 중요했던 건 우리가 책임지고 결정했다는 거라고 말했죠. 그게 그들의 계산을 바꿨다고요. 오후가 되자 통제구역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교대 시간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통제구역을 나오는 길, 긴장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기지를 벗어나자 일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어요. 편의점, 카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평범한 오후였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쉽게 흔들리지 않는지요.
북한이 판을 흔들고 우리를 시험했죠. 미국은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임지고 결정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KF-21은 무장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효과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비행 뒤에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동맹의 동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판단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판단이 상황을 바꿨습니다. 북한의 심리전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들의 시간표를 무너뜨렸죠. 총 한 발 쏘지 않고요. 위협 한마디 하지 않고요. 저녁이 되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2015년 두만강을 건넜을 때 저는 몰랐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봤습니다. 이 나라는 큰 소리를 내며 과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필요할 때 책임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전부였어요. 기술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또 있을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믿어요. 이 나라가 그때도 조용히 하지만 책임지고 결정할 거라고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KF-21의 조용한 비행. 그 비행이 보여준 것. 무기가 아니라 판단이 힘이라는 것. 과시가 아니라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 잠이 왔습니다. 내일은 또 평범한 날이 될 거예요. 그런 평범한 날들이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평범함 뒤에 누군가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을 거예요. 판단을 준비하면서요. 과시하지 않지만 책임은 지면서요. 그게 이 나라가 서 있는 방식이니까요.